네, 정년 연장 논의가 무성하지만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사람들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60세 정년을 채운 사람들도 새로운 일자리에 목말라 하죠. 노후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후 대비를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노후 대비 자금은 또 얼마나 잘 굴리고 있습니까?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노후 대비보다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수명은 자꾸 늘어나고요. 또 정년 연장한다고 하는데 뭐 정년 전에 다 희망퇴직 시킵니다. 일자리 계속 구하기도 어렵고. 노후 대비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증권회사에서 많이 교육도 하고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노후 대비가 조금 뭐 좀 장치가 잘 갖춰졌습니까? 아직 아주 부족합니까? 뭐 예전에 비해서 이제 3층 보장 제도가 잘 확립되면서 좀 나아지기는 했다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자신감이 부족하신 분들이 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자신감이 부족하다. 예. 네. 예를 통계청에서 이번에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한 자료 보면 여기 재밌는 분석을 해놨던데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랑 은퇴하지 않은 가구를 가지고 노후 준비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가구주가 이제 은퇴하지 않은 가구가 한 83% 정도 되는데 이들이 이제 예상하고 있는 은퇴 연령은 한 68.6세 정도 됩니다. 68세. 예, 예상하는 거고 네. 최소 생활비로는 한 245만 원 정도 월, 네. 적정 생활비로 한 341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노후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준비 상황을 물어봤더니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가구는 9.6%. 10명 중에 1명. 10명 중에 한 명만 잘 돼. 예, 10가구 중에 한 가구 정도가 잘 됐고 예. 잘 되어 있지 않다라는 가구가 한 51.9%. 절반이 안 돼 있고. 절반은 노후 준비가 아직까지 안돼 자신 있고. 없다, 잘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가구주가 이미 은퇴한 가구가 한 17% 정도 되는데 네. 이분들이 실제로 은퇴한 연령을 봤더니 62.7세 정도 됩니다. 62세예요? 예. 그래도 60세를 넘겼네요, 실제로. 회사에서 퇴직하는 연령하고 은퇴 연령은 조금 차이가 나죠. 퇴직하고 또 일을 더 예. 하시는 분들.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하고 그 아. 이후에도 이제 재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일을 하지 않는 은퇴로 접어드는 연령이 한 62.7세 정도 되는 건데 앞서 이제 은퇴 전에 있는 가구들이 한 68세 정도로 예상한 거와 비교하면 한 5, 6세 정도 낮은 거죠. 그러네요. 희망하는 은퇴 나이보다는 훨씬 더 빨리 하니까. 이분들 대상으로 이제 가구주 배우자의 생활비 충당 정도가 어떠냐. 이때 여유 있다라고 답한 가구는 한 11.5% 정도 되고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가구가 55.6% 정도 됩니다. 네. 은퇴 전후 가구 다 놓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한 절반 정도는 노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준비가 덜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절반 정도가 불안하고 은퇴가 준비가 되지 않다면 참 사회 안전망이 크게 약한 겁니다.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은퇴 준비라 그러면 아까 정말 은퇴 연령이 실제 62세가 조금 넘은 것 같았는데요. 사실 뭐 50세가 넘어야 보통 55세 이상 은퇴 설계를 내가 은퇴를 어떻게 할까 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때쯤이면 좀 너무 늦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55세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55세부터 한 65세 되는 기간이 노후 준비를 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기간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방금도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55세 전후 되면 직장에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하면서 주된 직장에서 떠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한 65세 정도 되다 보니 이 소득 공백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10년이나요. 근데 매달 이제 월급으로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이번 달 월급을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는 다음 달에 월급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쓰는데 이제 50대로 딱 접어들게 되면 이제 곧 월급이 안 나올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좀 불안해지고 이제 그때부터 부랴부랴 뭔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때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 말이 월급은 끝났다, 연금은 멀었다, 화가 난다. 이런 표현들을 월급은 끝났다, 연금은 멀었다, 화가 난다. 좀 그 막막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소득 공백 기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 노후의 삶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2026년 같은 경우가 어떤 해냐 그러면 우리 흔히 베이비부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베이비부머 중에서도 이제 2차 베이비부머라는 게 1968년부터 한 74년까지 태어나는 사람들이 이제 2차 베이비부머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태어난 애가 1971년생들인 것 같아요. 71년생이요? 예, 71년 돼지띠가 한 100만 명 넘게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단하네요. 2026년이 71년 돼지띠가
55세가 되는 해입니다. 55세. 야.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뭐 계속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명퇴를 하거나 네. 희망퇴직을 하거나 그때 나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된 직장을 떠나신 분들이 많고 그러면 이제 노후 자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분들이 이제 모아둔 돈을 어떻게 또 잘 빼서 이제 노후를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노후 자산의 관리 방법이 또 적립에서 인출로 또 바뀌어가는 시기인 것 같아서 내년 한 해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전체적으로 연금과 관련된 생각이 적립에서 인출로 좀 많이 전환되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적립에서 인출이라 그러면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도 전체 규모도 이제 앞으로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지만 이게 계속 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점점점 늘어나는 속도도 좀 둔화될 테고 언젠가는 또 인출이 더 많아질 테니까 그렇죠. 네. 국민연금도 중요한데 내가 받는 국민연금 이제 2026년부터는 그 소득 대체율이라고 그래서 소득분에게 받는 보험금이 연금이 조금 올라가잖아요. 43%가 되는 거죠.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소득 대체율이 내년에 이제 인상되는 게 41.5에서 43%로 인상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연금을 더 받게 되냐? 그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누가 더 그러면? 소득 대체율이라는 거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가입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할 때 그 납부하는 시기에 맞춰서 해당되는 소득 대체율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내년도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43% 소득 대체율에 해당하게끔 적립을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미 수령 기간, 납입 기간이 끝난 분 입장에서는 소득 대체율 인상하고는 의미가 없네요. 그게 없죠. 그래도 소득 대체율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그냥 국민연금 전체 가입 기간 대비해서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 43% 정도 된다는 거는 내가 생애 전반 국민연금 가입기 전반의 소득 대비해서 한 43% 정도를 연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알아두셔야 될 거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가입 기간을 40년을 기준으로 40년. 40년보다 가입 기간이 짧으면 그거보다는 적게 받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년에 이제 소득 대체율이 한 41.3에서 43%로 올라가면 어느 정도 연금이 늘어나느냐, 더 받게 되느냐, 이건 이제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현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한 309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 소득이요? 그래서 309만 원을 내년부터 계속 번다. 40년 동안. 벌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한다는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연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40년을 딱 채우게 되면 기존에는 123만 7천 원 정도 연금을 받는데 이 변경된 이제 소득 대체율, 인상된 소득 대체율을 적용을 하게 되면 한 9만 2천 원 정도가 늘어나서 132만 9천 원 정도 좀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 이 기준은 내년부터 평균 소득 303만 원, 309만 원, 309만 원 기준으로 40년간 가입한 그쵸. 전제 조건이란 말이죠. 내년에 당장 지금 받고 있는 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43% 소득 대체율 적용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많이 받겠죠. 자, 이게 사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다 책임진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받는 국민연금 평균 회본들 뭐 70만 원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로 뭐 노후를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퇴직금 요즘 이제 퇴직연금 어떻게 분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은 이제 대기업에서는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 퇴직연금이 또 하나의 중요한 노후 보장 장치인데 이게 어떻게 수익성이라든지 이거 적극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거를? 일단 뭐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와 있으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이제 퇴직연금 적립금이 한 430조 좀 넘거든요. 430조요? 그 중에서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되어 있는 비중이 한 82% 정도 됩니다. 80%가 원리금 보장 상품. 그 실적 배당 상품이 한 17% 정도 돼 있다 보니까 이게 80% 정도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들어가 있으면 수익률이라는 거는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거의 들어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한 해부터 보면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의 성과는 되게 좋아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분들. 특히나 올해 코스피만 투자했었어도 상당히 좋은 수익을 냈을 텐데 정기예금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사람 입장에서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들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퇴직금이고 소중한 노후 보장 장치인데 왜 원리금 보장되는 수익률이 낮은 상품에 80%나 들어가 있을까요?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뭐 일단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유사성이 있는 게 DB형 퇴직연금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DB요. 그거는 회사가 운영을 합니다. 회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많이 나도 자기가 칭찬받는 거는 별로 없는데 손해를 보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 DC형 퇴직연금은 이제 자기 퇴직 계좌가 있고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치 급여 정도를 그 퇴직 계좌에 넣어주거든요. 그럼 스스로 자기가 퇴직금을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을 해야 돼요. 이분들 입장에서 이제 뭐 투자에 익숙한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 퇴직금은 좀 안전해야 된다는 생각들 때문에 원금을 지키는 쪽에다가 이제 많이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좀 많은 변화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모바일도 발달하고 해외 투자도 하시는 분들 많고 주변에서 성과 냈다는 분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막 좋다 그러니까 퇴직연금 적립금을 이제 정기예금이나 또 원리금 보장 상품에서 투자 상품으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퇴직연금은 저축에서 투자로 옮겨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슬로건으로만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작년 올해를 보면은 좀 이동이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실적 배당 상품 운용 비중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회사가 운용하는 거에서 실적 배당 상품, 투자 상품 비중은 한 6.8% 정도거든요. 근데 개인이 운용하는 DC형 퇴직연금에서의 실적 배당 상품 비중은 한 23.3% 정도 됩니다.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가입하는 이제 IRP라는 상품도 있잖아요. 개인형 퇴직연금. 예, 개인형 퇴직연금. 거기에서의 투자 상품 비중은 한 33.5% 정도 돼서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실적 배당 상품 비중은 지금 약간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 그리고 스스로 이제 운용해서 자기 노후 자금을 만들어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증권회사만이 아니고 은행, 보험, 금융회사들이 좀 더 일반 회사에 가서 교육을 좀 더 많이 시켜서 물론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실적 배당형 상품을 조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걸 또 그래서 자기가 개인이 적극적으로 자기 자산을 운영해서 회사에서 하는 DB 말고 DC로 바꾸자. 바꿔서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런 교육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자들, 특히 퇴직연금 가입자들 대상으로 물어보면 제가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그러면 대략 난감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한 두세 가지 던져봐요. 뭐라고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그러면 현재 정기예금 정도 금리 수준으로 당신의 노후자금 운용했을 때 만족하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족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은데요. 대다수의 사람도 아니라고 합니다. 2, 3% 정도 수익 내가지고는 물가 상승도 못 쫓아가기 때문에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현재 당신이 투자할 수 있는 경험이나 역량이나 시간이 충분하냐고 물어봐요. 뭐 그러다는 분도 계시면 그런 분들은 스스로 뭐 방송도 보고 정보를 수집해서 자산 배분도 하고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리밸런싱해 나가면서 자산을 운용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묻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잘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근데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는 원하는데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거나 그런 되더라도 분들도 많을 것 같긴 해요. 되더라도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하지 못하면 누군가 대신해 줄 뭔가를 수단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는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럼 다 당신이 못하면 스스로 해줄 수 있는 툴을 찾아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펀드 같은 상품들을 찾는 겁니다. 간접 투자 상품들을 찾는 건데 그중에 이제 퇴직연금 가입자한테 가장 적합한 형태의 상품이 뭐가 있냐면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TDF.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타겟 데이트 펀드는 자기가 은퇴하는 연령을 딱 정해놓으면 내가 뭐 2045년에 은퇴한다라고 생각하면 2045년에 맞춰서 자산을 배분하고 운영을 해줍니다. 그럼 2045년 은퇴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주식 비중이 한 70에서 8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2045년으로 다가올수록 주식 비중이 한 40% 이하까지 자동적으로 펀드 내에서 알아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은 글로벌 주식 채권에다가 나눠서 분산 투자해주기 때문에 내가 종목을 고르거나 이런 불편함도 없고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주식 비중을 조정해야 되는 불편함도 없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주식 비중이 높아지잖아요. 그걸 또 리밸런싱 해야 되는 부담도 없이 스스로 알아서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대신 좀 골라놓고 나는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퇴직연금 자산 관리하는 데서 훨씬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TDF 비중들을 보게 되면 전체 투자 상품 중에 상당히 주력 상품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펀드에 넣어서 돈이 일을 해서 돈을 벌도록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연금 주식시장도 좋으니까 퇴직연금 고수들도 좀 그렇게 합니까? 무조건 뭐 수익성 높은 쪽으로만 가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고수들은 또 어떻게 하나요? 최근에 이제 뭐 TDF도 있지만 ETF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ETF도 뭐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코스피 같은데 지수에 대형 지수에 투자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예. 이제 테마형 ETF 같은 데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양극화요? 왜냐하면 좋은 종목 잘 골라서 제때 투자하시는 분들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반대로 뒤 따라가면서 고점에서 샀다가 또 떨어질 때 손실 보고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투자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테마형 ETF에 집중해서 투자하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TDF 같은 상품에다가 주력을 담아두고 그렇다고 또 우리 트레이딩하는 재미를 놓칠 수 없다 그러면 일부만 비율을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투자 경험이 적을수록 TDF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는 게 저 같습니다. 한 60, 70%, 한 80%까지 가져가고 나머지 1, 20% 정도를 ETF에 하시되 ETF도 정말 좁은 범위의 테마형 ETF보다는 처음 하실 때는 S&P 500이나 나스닥, 코스피 같은 이제 좀 지수를 추종하는 큰 지수를 추종하는 ETF 중심으로 자산을 배분해두고 가시는 게 자산 관리하는 퇴직연금 관리하는 데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들은요. 하루 종일 그 주식 시장을 집중해서 볼 수 없습니다. 일하느라고 볼 수 없죠, 업무 시간에도. 꼭 주가 올라가는 날은 출장 가 있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팔아야 될 때 또 상사가 일 시킵니다. 네, 일할 수 그래서 집중해서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배분하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퇴직연금에 추가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까 IRP, 개인형 퇴직연금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한 사람들 좀 많이 늘고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IRP 가입자 비중들은 빠르게 증가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 DB형하고 DB형, DC형 IRP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DB형 퇴직연금은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한 4.5% 정도 시장 규모가 성장하는데 DC형은 한 16.8% 늘고요. 많이 늘었군요. IRP 적립금은 한 30% 정도가 늘어납니다. 시장이 이렇게 IRP 중심으로 조금 가는 데는 성장률이 높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뭡니까? 첫 번째는 이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적립하시는 분들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세액공제 효과 노려서 하거든요. 오늘도 이제 오늘까지 적립하신 분에 대해서 내년도 연말정산 반영되시니까 2025년 말까지 하면 2026년에 그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적립해서 인출로 시장이 바뀌어간다고 했잖아요. 퇴직금을 받아서 IRP 계좌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퇴직소득세를 30에서 한 40% 정도 감면을 해주거든요. 세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퇴직자들 입장에서 이걸 일시금으로 받으면서 퇴직소득세 다 내고 그럼 일반 금융상품에 넣고 생활비로 쓰느니 IRP 계좌로 이체시킨 다음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들이 세무적으로도 훨씬 좋고 또 IRP 계좌 내에서 뭐 펀드, ETF 이런 거 다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퇴직연금을 국내에 도입한 지 벌써 20년이 됐거든요. 직장 생활을 20년 이상 하신 분들 중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에서 그 돈을 이제 IRP 계좌로 이체하니까 IRP 적립금 규모들이 이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노후 대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금 대책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